잘 형성되고 있고 이렇게 형성된 조인결 사회에서는 그 스마트 신인류 상승뿐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 굉장히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스텝 수요 포럼 그 42번째 시간입니다. 키스텝 수요 포럼에서는 스마트 신인류가 만드는 초연결 사회, 우리의 준비는 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 발제를 위해서 모신 전문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최재문 교수님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최 교수님 양력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 캐나다 워틀루 대학에서 기계공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현재 직함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성균관대 산업협력단 창조경제본부장 임기하시고 미래부 산업부 착용형 스마트기기 추진단장이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분야, IoT 분야의 부자문 교수 등등 굉장히 많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특히 제가 인상적으로 보는 이 이력서에 미래 제품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재문 교수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미래 제품을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에 관련해서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시장에 굉장히 급변하는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를 일으킬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체하고도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제품 개발 지원도 하고 있는데 다들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뉴노멀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 뉴노멀 시대의 특징은 저성장, 저금리에 저물가 그리고 고실업률 기업한테는 가장 안 좋은 환경이죠. 소비를 하지 않고 또 위축되어 있고 성장이 느려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업한테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 하에서도 또 잘 성장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한 사람들의 방향을 좀 찾아보자 하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최근의 역할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나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한 2008년부터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 기업체하고도 콜라보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다 주시하다시피 이게 과연 시장에서 잘 풀리냐. 과거 같으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으니 여러분 사세요 그러면 다들 신기해서 막 사고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그 경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에 집중하자. 시장을 잘 이해해야 미래 어떤 제품 서비스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 그래서 시장에 먼저 집중을 했습니다. 저는 미래 제품 디자인을 하면서 융합 디자인이라는 걸 합니다. 특이하게도 제가 엔지니어지만 다른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다른 학문을 하고 계신 분과 같이 콜라보를 하는데요. 진화론을 하시는 분,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이런 분들과 함께 시장 중심, 인간 중심의 제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라는 것의 변화는 인간 또 사람이 촉발시키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요새 와서 급하게 변함으로써 시장의 급변이 이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람의 마음부터 근본적으로 좀 들여다보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원래 2005년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통해서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 진화론 하시는 팀과 같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진화론 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인간이 생각을 만드는 데는 일반적으로 여러 이론이 있지만 밈 이론이라는 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또 뇌공학 하시는 교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라서 그렇지만 그냥 알려진 상식과 같은 건데요. 인간은 생각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교류를 하고 거기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걸 복제함으로써 자기 생각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럼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까? 그것은 사회적 변화가 분명히 있었고 그 급변한 요인이 바로 이제 초연결 사회의 시작이라고 본 겁니다.
초연결 사회는 사실 스마트폰 사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즉각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활용이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하면 인터넷을 접속할 때 쓰는 디바이스가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어떤 일방적인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그 생각을 복제했다면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 들어가서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는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그 비중이 매우 커졌다는 것이죠. 좀 더 과장해서 말한다면 새로운 인류 또 스마트폰을 열심히 쓰는 인류는 자기 생각을 여기로부터 받아서 복제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걸 들여다봄으로써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량을 보게 됩니다. 뇌는 사실 자동적으로 그런 정보를 보면 바로 복제해서 자기 생각으로 남기는데요. 이것은 뇌의 활동량 증가를 의미합니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신체 일부의 물리적 활동량의 증가나 또는 퇴행을 굉장한 진화의 증거로 보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스마트폰 사용 이전에 비해서 평균 30배 정도의 뇌 활동량이 늘어났다고 보는 인간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진화가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 스마트 신인류가 이 초연결 사회에는 등장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정말 이 스마트 신인류가 자기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건데요. 시장은 소비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소비 행동을 할 때에는 일반적인 패턴이 있는데요. 내가 뭘 사야겠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먼저 습득하고 이게 어떤 경로이든 간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소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신인류, 즉 스마트폰 사용 이후의 인류는 가장 신뢰하는 정보를 어디로 보느냐? 바로 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인터넷에 의해 검색된 결과를 가장 신뢰하는 세대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인류가 진화하는 증거는 많은데요. 여기 전화번호 10개 이상 외우고 계시는 분. 저 내비를 아직 못 끄셔서 그런데요. 자, 그럼 이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도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나는 전국 어디든 내비 없이 갈 수 있다. 약속 장소 지도를 안 보내줘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5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녔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거 없으면 정말 힘든 그런 새로운 인류로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초연결 사회라는 정의는 가트너라는 기관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의 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수보다 많아진 시점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2008년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초연도는 2010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2007년에 처음 나왔고요. 우리나라 서비스를 개시한 게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퍼진 건 2009년 이후고요. 또 갤럭시 S라는 가장 이제 쓸만한 안드로이드 폰이 나온 게 바로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만 5년 또는 횟수로 6년 스마트폰을 써서 인터넷을 접속하고 있을 뿐인데 엄청난 속도로 이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는 거죠. 이러므로 인해서 인간은 부지불식간에 내가 검색한 상품을 사고 싶은데 그걸 먼저 검색을 해보자 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게 됐고요. 소비의 하나의 어떤 프리 프로세스를 갖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거기서 검색된 결과물도 또한 매우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그 지식들이 인터넷에 5년 이상 쌓이면서 그 힘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심리학적으로 과연 그럼 거기에 어떻게 사람들이 올리나 하는 겁니다. SNS에 올리는 글을 보면 사람의 인격이 살짝 달라진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남녀가 서로 사귀는데 SNS로 사진만 주고받고 장거리로 사귀다가 드디어는 완전히 처음으로 6개월 만에 만나게 됐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남자가 여성을 처음 만났는데 그만 그 순간에 화가 나서 여성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공안에 구속이 됐는데요. 이유가 실물과 사진이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참 이슈가 됐었습니다. SNS에 그럼 우리가 올리고 사진 올리고 프로필 올리는 건 정말 우리가 솔직한 모습이냐. 그렇죠. 저는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심리학과 교수님한테 같이 공동 연구하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2의 페르소나, 제3의 페르소나라는 것을 인간은 모두 갖고 있다. 심리학적 용어로 페르소나는 가면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중에 한 부분에서 불특정 다수한테 노출되었을 때에도 이건 참 좋은 모습이야 라고 생각되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마침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 나이 때 분들 다 한식 좋아하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좋아하는데요. 혹시 그분들 홈페이지에서 된장찌개 너무 맛있죠 하고 올린 거 구경하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딸들과 함께 랍스터, 멋있는 프랑스 코스 요리 이런 거 올립니다. 왜 그러냐?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 트렌드의 이미지에 그게 내가 맞냐가 중요한 거죠.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소비를 이끄는데요. 이건 뭘 말하느냐?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필요해서 쓸 거야. 기술을 개발하면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나오시든 이 시대의 트렌드면 난 할 거야. 이런 세대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온라인에 올라온 지식이 소비를 결정하고 굉장히 그 지배력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거기에 올리는 글들이 소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이 스마트 신인류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계속해서 빠르게 진화하는데 그 방향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사회학이나 심리학 하시는 교수님들과 이 방향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실제 항상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 되고 모든 정보를 빠르게 얻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해지죠.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것은 아시아 인구의 50%는 핸드폰을 써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처음 경험한 겁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갔는데 월 100불의 소득을 올리시는 그냥 일용직 노무자가 스마트폰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쓰십니까? 그랬더니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는데 저분은 일용직 잡에 포스팅이 나는 게 저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존에 관련된 유일한 인프라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처럼 초고속 인터넷을 깔았다든가 PC를 통해서 인터넷을 접해봤다든가 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신기하지만 이미 생존의 수단이 됐고 여기에 대한 모바일 의존도가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미 중국에서는 모바일에 의한 인터넷 검색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요. 또 즉각 카피해서 전파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재미있는 얘기 보면 왜 내 친구한테도 전해줘야지. 이건 밈의 메커니즘이 온라인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것이죠. 소비도 굉장한 영향을 받아서요. 급속도로 전파하고 급속도로 옮겨갑니다. 또 다른 일한테 자랑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재미를 추구합니다. 제가 여기 오늘 뇌공학 전공한 교수님한테도 나중에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왜 보세요? 심심해서 본죠. 예. 뭘 검색하고 찾거나 목적성을 갖기보다 그냥 지하철에 있으면 심심해서. 그런데 10대, 20대 모든 연령대 사람들마다 다 다른 컨텐츠를 보는데 결과물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재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뭘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의대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기본적으로는 재미있어지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보게 하는 원동력은 도파민이라는 거죠. 도파민이 분비되는 상태를 좋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부지불식간에 20대는 하루에 거의 100번을 스마트폰을 그냥 열어본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도파민에 심취된 사람들은 뭐라고 느낄까요? 나는 늘 도파민에 재미에 취해 있으니까 평범하고 일상적이던 우리 아빠, 무뚝뚝하지만 성실했던 우리 아빠가 무슨 아빠가 되는 걸까요? 노잼 아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요새 노잼, 핵노잼, 꿀잼이라는 단어가 많아질까요? 그 사회에서 그 단어가 많아지는 것은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빅데이터입니다. 과거에는 없던 노잼, 꿀잼, 핵노잼이 폭증하고 방송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게 된 것은 재미에 대한 관심이 이 스마트폰 사용 이후 급증했다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재미없는 것, 트렌드가 아닌 것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기획하려면 초연결 사회 스마트 신인류에게는 재미있는 상품을 해야 되고요. 이 모바일로 물들여져 있는 이 사람들한테 적합한 걸 제시해야 되고 그 적합한 모델이 또
이 시대에 맞는 트렌드여야 소비가 일어난다는 이런 규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인구는 이미 30억 인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보수적으로 잡아 이 중에 절반을 잡더라도 물건을 사기 전에 검색을 하고 그 검색된 결과에 의존해서 소비를 하고 심지어 자기가 사고 나서 또 나 이런 거 샀어 라고 올리는 그래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이 스마트 신인류가 15억은 된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한 이래 이렇게 공통적인 사고와 패턴을 갖고 있고 또 언어적, 문화적 경계도 없는 이런 대규모 시장이 열린 것은 유사일에 처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여기를 직접적으로 잘 공략하는 기업은 엄청나게 성공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아닌 기업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공대 교수라 숫자와 팩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만든 기업이 여기에서 일단 초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폰을 만든 애플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을 만든 구글과 삼성을 쳐다봤습니다. 애플은 잘 아시다시피 2010년 이후 세계 1위를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한 달쯤 전에 꼭 한 번 3일 동안 애플이 세계 1위를 뺏겼습니다. 그걸 이제 구글이 뺏었었는데요. 어쨌든 모든 세계적 기록을 다 깼습니다. 인류가 지구에 세운 세계 최고 가치의 회사, 특히 작년 3분기 같은 경우 분기 이익 17조를 만들고요. 830조까지 시가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830조면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코스닥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1200조입니다. 한 기업이 아이폰 달랑 하나 만드는데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3분의 2 이상의 가치를 실현했다는 겁니다. 일단 스마트폰 처음 만든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건 역시 스마트폰의 역할이 컸구나 라고 또 볼 수 있고요. 그럼 안드로이드 폰을 만든 구글을 한번 볼까요? 구글은 2위, 4위, 2위, 3위 이렇게 하다가 작년 말에 2위 자리를 완전히 굳히고 올해 2월 달에는 드디어 애플을 제끼고 3위이지만 세계 1위를 했습니다. 그때 구글의 시가총액이 670조, 애플이 668조였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뭘 팔죠? 이런 구글은 파는 게 없습니다. 매출의 90%가 광고입니다. 결국 온라인 라이프의 백본이 된 구글이 그냥 물건을 팔지 않고 제조를 하지 않고도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핵심 기업으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그 냉정하다는 금융시장에서 무려 670조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제조기업의 상징인 갤럭시를 만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2010년에 반도체, TV, 휴대폰 세계 1위를 다 했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했고 기술적으로도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위 평가를 받았는데요. 갤럭시 S가 히트를 크게 치면서 S3가 성공한 2013년에는 350조 기업이 되고요. 세계 3위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어널리스트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IT 분야 제조업에서는 삼성을 따를 자가 없다. 3축을 완성했는데 반도체, TV, 그리고 스마트폰. 따라서 하나가 안 좋아도 굉장히 3축이 서로 이익을 내면서 이 상태를 유지할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갤럭시 S5, S6가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작년 7월 시가총액이 120조까지 추락합니다. 여러분 생돈 240조가 날아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삼성이 계속하는 기업이니까 그게 뭔 큰 문제야 라고 했지만 금융계는 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걸 바로 보여준 거죠. 사실 세계 1위, 10위 보면 1위는 2015년 5월 1일 기준으로 1위가 애플이었고 2위,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도 다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들이고요. 4위가 차이나 모바일, 스마트폰을 파는 통신 플랫폼 회사. 5위가 또 페이스북입니다. 아무것도 안 파는 빅데이터 회사고요. 또 6위가 버라이즌, 미국의 SK텔레콤 같은 역시 스마트폰 판매 통신 플랫폼 회사고요. 7위는 알리바바, 6억 명의 회원을 가진 온라인 쇼핑몰의 플랫폼 기업입니다. 8위가 오라클, 9위가 역시 텐센트, 중국의 우리 같은 카카오톡 같은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회사죠. 그리고 10위가 삼성입니다. 1위에서 10위 중에 물건을 만들어 파는 기업은 애플과 삼성뿐이고요. 그중에 공장을 갖고 제조기업을 하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죠.
과학기술을 만들거나 R&D를 추구하거나 기술만 개발하면 그건 국가적 리더십을 갖게 되고 기업도 세계적 리더십을 갖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건 언제 때 얘기인가 하고 제가 돌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료에 1990년 리스트를 보시면 10개 기업이 전부 제조기업이고요.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에 8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크게 성장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들을 쫓아가고 이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제시한 거고 그걸 정말 사실은 너무너무 잘해와서 심지어는 이들 기업을 뛰어넘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장이 바뀐 겁니다. 정말 스마트 신인류가 등장하면서 이들 기업은 왜 어려워진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결론은 이들 기업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노키아나 모토로라는 2008년까지 휴대폰 기업에 세계 1위와 3위를 했었죠. 2위가 삼성이었고 4위가 LG였습니다. 이 기업들이 2010년에 스마트폰을 만들까 말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삼성은 과감하게 구글을 손잡고 우리는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겠다고 한 거고요. 이 궁금했던 1, 3, 4위 기업은 자기가 결정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맥켄지 같은데 세계 석학의 힘으로 좀 미래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스마트폰은 찻잔 속의 태풍이 될 때니 독자 OS로 가라. 그래서 2위를 제외하고 1, 3, 4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70%를 가진 사람들이 독자 OS로 갑니다. 여러분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지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1위 노키아와 3위 모토로라가 망했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100년이 넘었던 기업 노키아도 이제는 어디에 흔적도 없고요. 모토로라도 중국의 레노버에 팔렸다가 이제는 아무 브랜드조차 남아있질 않죠. 이게 스마트 신인류의 사실 무서운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정말 왜 그게 바뀌었을까 빅데이터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구글 트렌드 사이트에 가면 그 기업들을 구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했는지를 기록해 놔서 그 당시에 기업별 인기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 기업들이 세계를 휩쓸던 게 바로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보라색으로 돼 있는 저 라인이 소니에 대한 검색도고요. 파란 것이 삼성에 대한 검색도인데요. 맨 왼쪽 Y축, 세로축이 2004년입니다. 2004년의 소비자들은 그때도 인터넷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소니를 삼성보다 3배 이상 검색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마음속에 세계 IT 기업 1위, 세계 최고의 제품은 소니야. 이게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사려면 일단 소니를 검색하고 그 중에서 뭘 살까를 골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2004년만 이랬을까요? 사실 30년 동안, 아니 지난 100년 동안 유럽의 모든 기업과 일본 기업들이 이런 100년간의 연구와 100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영 이론을 확립해서 세상의 시장을 예측했고 그걸 꾸준히 실천해서 얻어낸 명예이자 또 그 위치였습니다. 사실 100년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산업혁명 이후에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에서 생산한 어떤 제품을 그것도 하이 테크놀로지의 제품을 이건 참 좋은 거라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 그 안에 새겨진 브랜드에 대한 가치라는 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이미 1980년대 이후에 다 났던 겁니다. 일본의 닌텐도, 파나소닉, 소니 같은 기업 1990년대부터 세계 10대 기업 안에 꼭 들었던 이런 기업들은 그런 100년간의 연구 결과 그리고 100년간의 꾸준한 경영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을 정말 성실하게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잘못했을까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럼 뭐가 바뀐 걸까요? 2010년 이후 인류가 바뀐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0년 이후 삼성에서는 갤럭시 S라는 그런 스마트폰을 냈는데요. 그 이후로 검색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소니나 닌텐도는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연구만 잘하면 돼 그러고 했던 거죠. 사실 닌텐도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MB 정권 시절 닌텐도 따라하기를 무지하게 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닌텐도 지금 어느 댁에서 하시는 분, 제가 보면 어떤 몇 분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걸 페이스북에 찍어서 올리긴 하세요. 그랬더니 그건 못하죠. 그럽니다. 요새 최근에 페이스북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 인지가 없는 7살, 8살짜리 아이들한테 닌텐도를 시켰더니 아빠 왜 이렇게 재밌는 걸 여태 안 하고 있어?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닌텐도의 100년 기술은 흠이 없어요. 소비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엔터테인먼트 기술을 완성해 놨고 그걸 다 즐기고 있는 겁니다. 다만 왜 그럼 안 할까요? 더 재미있는 게 있어서 그것보다는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스마트 신인류의 소비 패러다임이 바꾼 기업들, 그게 대부분 일본 기업들입니다. 결국 2010년 이후 많은 검색이 되고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 신인류가 시장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 이후 모든 일본 소비자 대응했던 일본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걷게 됐습니다. 반면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기업에 검색이 됐던 기업들은 성장하게 됐습니다. 단적으로 2013년 삼성전자가 350조 시가총액에 올라갔을 때 소니의 시가총액은 정확히 15조였습니다. 세계 100위권 바깥으로 밀려난 것이죠. 기술만 잘하면 된다고 분명히 믿었고 그걸 꾸준히 실천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플랫폼이 된 기업들은 훌륭히 성공했을까요? 특별한 기술보다는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연결을 강화하고 플랫폼을 강화한 그런 기업들의 지금 현재 위상입니다. 작년 12월 31일 시가총액 기준 온라인 쇼핑몰의 플랫폼인 아마존 356조, 삼성전자의 정확히 2배입니다.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중국의 3대 인터넷 기업도 전부 200조 이상 또는 78조의 위치를 갖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된 테슬라도 35조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 2위 기업인 현대차보다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이번에 재미있는 발표가 있었죠. 테슬라 모델 3가 예약이 27만 6천 됐는데요. 테슬라가 창업 이래 지금까지 생산한 작년 말까지 생산한 차의 총 대수가 10만 7천 대였습니다. 적자를 한 번도 기록하지 않은 해가 없었고요. 결국 전기차의 플랫폼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의 투자가 몰리고 자금이 몰려서 지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게 올라섰다는 것이죠. 자라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된 우버가 75조의 시가총액이 됐고요. 에어비앤비, 호텔 하나 없이 힐튼 체인과 같은 가치의 29조가 됐습니다. 샤오미 60조, 생산적이지 못하고 자산도 없는 저런 기업엔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냉정하다고 하는 세계의 금융계는, 세계의 투자계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온라인몰, 이건 소비자가 적고 플랫폼 사이즈가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카카오가 코스닥 2위 6조 7천억과 5천억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많은 저건 정말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재계 11위, 지금 올해는 10위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자리를 시가총액 20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11위였던 카카오의 2계단 밑에 13위에 재벌기업 SK텔레콤이 있고요. 그 밑에 2개 내려가면 15위에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핵심 기업인 포스코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연결 사회에서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숫자로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느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을 자꾸 봐야 되는데요.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은 뭘까요? 게임 산업, 찬반의 논란이 많지만 소비자가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게임 산업만큼 발전 속도가 빠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을 세계 1위의 게임을 만든 회사가 핀란드의 벤처 회사입니다. 작년 재무제표가 매출 2조 7천억에 이익 1조 5천억입니다. 여러분 세금 다 내고 한 겁니다. 직원 150명입니다. 1조 5천억의 이익을 150명의 아이디어 넘치는 직원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왜 가능할까요? 소비자가 몰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비자가 몰리는 영역에서의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지 우리가 기술의 리더십을 다 잡았으니 이걸 쓰시오 하는 일방적인 방송의 일본식 경영은 이제 전 세계에서 안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 소비자가 어디로 몰리고 있을까요? 바로 영상 분야입니다. 유튜브가 한국에서 작년에 개국 10주년 행사를 했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70%였습니다. 10년 동안 70%씩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더군다나 유튜브는 자기가 콘텐츠를 만들지 않죠. 소비자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와서 보면서 광고 수입을 올려준 겁니다. 매년 70%씩.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해야 우리가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이미 10대, 20대는 TV의 방송 콘텐츠도 전부 자기가 클릭해서 원하는 것만 모바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뉴스나 정보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한 방향에서 이렇게 쏴주고 그걸 뇌 속에 각인시켜서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을 끌어내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건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소비도 메가 패러다임, 메가 트렌드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화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25억 뷰를 넘었습니다. 이게 유튜브 뮤직비디오 부문 기네스북 기록인데요. 2위가 미국 그리고 전 세계 10대 우상 저스틴 비버입니다. 17억. 옛날 같으면 마이클 잭슨, 저스틴 비버가 마이클 잭슨이고 우리나라의 소방차의 정원관이 아마 싸이 정도 될 겁니다. 마이클 잭슨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세계 최고의 스타가 되니까 우리는 왜 못해? 그리고 소방차의 정원관이 우리도 녹음 하나 하자. 난 영어 못하니까 한글로.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돈 없지만 싸게 만들어. 그래서 그냥 배포한 겁니다. 세계 어떤 마케팅 회사하고도 연결하지 않고. 그런데 초연결 사회의 습성을 타고 이게 퍼져나가서 소방차가 25억 장의 음반을 팔고 아깝게 마이클 잭슨이 17억 장으로 분류를 삼킨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래서 상식을 버리고 빅데이터를 봐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빅데이터를 보고 소비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문화가 소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화와 소비를 연결해서 바라보는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별에서 온 그대가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죠. 중국에서 단체 관광가 와서 인천에서 한꺼번에 치맥 파티 벌린 거 여러분 뉴스 최근에 보셨죠? 언제 종영한 건지 아세요? 2014년 1월에 종영한 프로그램이 아직도 테마로 사람들이 단체 관광을 오고 있다는 겁니다. 2년이 넘었는데 문화의 충격파는 그렇게 오래 가는 겁니다. 왜 그럼 초연결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건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제가 SBS 사장님 초청으로 가서 강의를 할 때 치킨이 너무 떴어요. 별그대 때문에 그랬더니 교수님 치킨은 아무것도 아니고 글로벌 기업 놀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라면서 들어준 사례가 전지현 립스틱입니다. 여러분 그게 입생 로랑의 립스틱이었는데 월 중국에서 2,000개 팔리던 게 그 다음 달에 1억 개가 팔렸답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입생 로랑의 CEO가 조사 분석을 했더니 전지현 때문이더라. 그래서 그거에 놀라서 SBS 사장님한테 땡큐 콜을 해서 사장님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초연결 사회의 소비 습성이 이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TV에 배우가 립스틱을 바르고 나왔는데 그게 어느 상품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요새는 검색해서 바로 알고요. 또 동네 화장품 가게 갔더니 동네 사장님이 전지현 립스틱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왜? 많이 찾으면 즉각적으로 검색해서 그 상품을 수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초연결 사회의 소비 패턴은 이렇게 연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검색 수가 빅데이터로 남으니까 그걸 중국 정부의 보고가 들어갑니다. 중국 정부가 문화 개방 이래 최고로 놀랐죠. 그래서 내린 조치가 한국의 모든 드라마는 종영 후 6개월 이내에 중국 방송 금지가 그때 떨어진 겁니다. 그런 정도의 임팩트가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런닝맨이 아시아의 플랫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프린스가 광수랍니다. 특히 동남아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100년도 넘은 식품기업 네슬레, 1년에 70조를 하는 글로벌 기업이 네슬레 프로팁스라는 캔디를 광고하면서 심지어 저렇게 포장지에 광수 얼굴까지 박았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저게 그냥 빅데이터에 순응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냐? 동남아에서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방송된 수백 개의 광고 중에서 최고 인기상을 탑니다.
그래서 광수가 그걸 수상하러 가죠. 이게 초연결 사회에서 문화가 일으킨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TV가 나오면 그냥 봅니다. 선택을 하지 않고. 지금은 어떻죠? 반드시 자발적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거 강남스타일 보신 분 알겠지만 보려면 얼마나 귀찮은지 아시죠? 유튜브를 찾고 유튜브 내에서도 싸이를 찾아서 검색해서 그 수고로움 끝에 얻게 되는 게 자기가 선택한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그것과 그냥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TV에서 나오는 방송 광고에 임팩트가 얼마나 다를지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태양의 후예가 뜨는데 어느 정도냐? IC에서 첫 6회 방송을 하는데 유료 시청자가 4억 4천만 명. 관련 검색 수가 45억 번이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심했든지 중국 공안에서 20대, 30대 어린 소녀들은 이 태양의 후예를 3회 연속 보지 마라. 송중기를 계속 보고 있으면 이 심장이 막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공안이 이런 경고문을 냈어요. 저는 저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를 전공한 작가분한테 도대체 우리는 별로 안 그런데 중국은 왜 그래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립스틱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팔렸거든요. 문화의 단계가 그렇답니다. 그리고 중국은 모바일 문화가 너무나 강력해서 그 확산 속도가 우리의 또 한 5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결국 그것이 융합작용을 일으켜서 중국은 한번 이 시대의 패러다임, 이 시대의 트렌드가 그러면 그거 다 봐야 되고 다 해야 되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때도 문화적 아이콘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색조 화장 처음 하는데 우리 옛날처럼 립스틱 바르고 가면 너 쥐 잡아 먹었냐? 그러는데 전지현이 하는 립스틱을 바르고 나가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이 소비와 초연결 사회 트렌드가 같이 묶이는 겁니다. 앞으로 국가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될까요? 저는 그 기술에 스토리가 없거나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요소가 없거나 한다면 결국 플랫폼이 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시장과 소통할 수 없는 기술은 과거처럼 사라지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의 영향은 이미 온라인의 플랫폼을 타고 오프라인 영역까지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택시 서비스인 우버가 전 세계 시장을 통합하고 있고요. 우버 저러다 말겠지? 아니요. 최근에 우버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량 10만 대 발주를 일괄 계약했습니다. 여러분 75조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국가별로 이제 택시 산업에 자기가 스스로 뛰어들겠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에어비앤비, 우버가 지금 북미에서는 최고의 인재를 빨아들이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에 비해서 연봉을 2배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 오프라인을 선점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전략이죠. 그렇다면 과연 플랫폼은 어떻게 될까요? 구글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구글이 하는 특정 전략은 뭐냐? 이슈를 메이킹해서 플랫폼이 된 후 새로운 디테일을 만들어서 소비자와 교통하는 것이죠. 첫 번째 프로젝트가 성공한 프로젝트가 바로 구글 글래스입니다. 구글은 지메일을 기반으로 크롬을 개선하고 엄청난 서비스 개선을 이뤘는데 아무도 거기는 안 들어와 보고 구글 검색기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하자 결정한 게 구글 글래스였죠. 구글 글래스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막 난리를 쳤습니다. 여기도 구글 글래스 다 아실 텐데 써보신 분? 역시 두 분 패널이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써보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제품을 어떻게 아세요? 이게 이슈 메이킹 전략입니다. 그리고 구글은 2013년 그때 발표했을 때 시가총액 130조였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와 구글이 ICT 융합의 미래까지 되네. 시가총액이 400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10조를 덜어내서 100개 기업을 M&A를 하죠. 그 중에 들어온 게 네스트랩이라는 IoT 최고의 스타트업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무인 자동차입니다. 무인 자동차를 하면서 디테일 있는 서비스는 뭘 할까? 그건 자동차의 OS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글 오토라는 OS를 만드는 한편 실제로는 쓰려면 앞으로 10년은 걸릴 무인 자동차를 가지고 사회적 이슈를 엄청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시가총액 400조에서 600조 고지를 넘었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가 뭘까요? 바로 알파고입니다. 여러분, 왜 알파고는 대한민국과 이세돌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선택했을 것 같지만 구글은 빅데이터와 시뮬레이션과 인공지능을 다 동원해서 어느 나라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어떤 상대를 골라야 가장 임팩트가 크고 이슈 메이킹이 될지를 정확하게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죠. 심지어는 이세돌이 4곡을 이겼어요. 이건 더한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전 인류의 희망이다. 막 이런 기사까지 떴으니까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글이 얻은 건 뭘까요? 기술 수준으로 보면 한 20개의 벤처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이 딥마인드와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구글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확히 3주 만에 58조의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 중에 아마 몇 조를 꺼내서 또 많은 AI 업체들을 사들일 것입니다. 이게 플랫폼 전략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따라한 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입니다. 이베이를 꺾기 위해서 시스템을 다 갖춘 후 사람을 끌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바로 드론 택배죠. 여러분 드론 택배도 못 보셨죠? 이런 이슈 메이킹과 디테일한 서비스의 결합이 플랫폼 전략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샤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도 없고 기술도 없는 저 기업이 끊임없이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1억 5천만 명의 광팬을 확보하더니 이제는 어엿한 세계적인 가전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60조. IT 기업으로는요, 세계적인 위치에 제조기업으로는 반열에 올라선 겁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끊임없이 일론 머스크의 그 강력한 카리스마와 온라인 전기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커넥티드카 전기 서비스의 강력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전략을 통해서 35조의 시가총액, 아마 이번 테슬라 3가 끝나고 나면 70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죠. 패션계도 보면 과거 같으면 루이비통, 샤넬에 유니클로, 자라가 덤빌 수 있었을까요?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이 스마트폰 취향을 가지면서 광고하거나 방송하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비의 개성을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기업은 어렵고 벤처기업들은 세분화된 시장에서 이기기 편한 조건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벤처의 등장을 돕는 세분화된 인프라와 생태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크라우드 펀딩이죠. 우리가 그냥 크라우드 펀딩을 보면 요새 애들이 재밌는 아이디어 올려서 상품화 하는구나 라고 보겠지만 미국 사회에서 보면 벤처들이 소규모 시장에서 성공하도록 키워줘야 나중에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딥마인드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키우려면 뭘 해야 되냐? 리스크는 낮춰주고 기회는 많이 줘야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시제품만 만드니까 3천만 원만 들여서 시제품 만들어서 펀딩을 받을 수가 있죠. 즉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니 그 스킬을 키우라라는 암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으면 5억을 들여서 양산을 했는데 실패하면 그냥 신불자 됩니다. 리스크는 높고 기회는 적으니까 그런 인적 자원의 역량이 축적될 힘이 없는 것이죠. 이런 그라운드를 만들어줬더니 저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크라우드 펀딩 미국 내 성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정확히 0.2%, 1000개 중에 2개입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해서 요식업을 창업해서 5년 후에도 성공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비율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어떻게 전문가들을 어떻게 기술 개발사가 아니라 소비자와 맞닿는 시장 개척을 하려면 많은 트라이를 적은 리스크로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원은 해주고 개발은 하게 해주는데 시장과의 접점은 안 찾아줍니다. 그 인프라가 적죠. 그 시장이 기존의 유통체계에 그게 새로운 시제품들이 맞닿게 해주는 순간 유통 질서 붕괴되는 걸 기존 기득권들이 우려하는 요소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왜 5년 동안 호황을 누렸을까요? 그건 온라인 플랫폼의 90%를, 전 세계의 90%를 미국이 갖고 있었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로 인해 엄청난 자본들이 거기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술도 기술이지만 자본에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자본이 여기 모여서 생태계를 구축하면 새로운 창업이 계속 일어날 거고요. 그 힘으로 벤처들이 올라와서 비록 1000개 중에 2개지만 성공한 기업들은 끊임없이 그 플랫폼과 콜라보를 하면서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죠.
딥마인드가 좋은 사례 아닐까요? 중국의 DJI가 바로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결국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래 사회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유통 플랫폼, 기존의 사람들의 온라인 플랫폼이 새롭게 성장하는 스타트업과 콜라보 또는 완전히 청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배출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되고 공생하는 생태계가 구축이 되었을 때 이 생태계가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미 중국은 저런 전략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키우겠다는 5대 잠룡 기업이 3대 인터넷 기업과 최근에 뜨는 샤오미, 화웨이입니다. 이 중에 이미 2개는 200조를 넘었죠. 이제 3개만 더 200조를 넘으면 1000조의 거대 금융 플랫폼이 생기고 거기다 리커창이 뿌리겠다는 게 1억 개의 IT 벤처입니다. 1억 곱하기 1000분의 2가 중국의 미래 먹거리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제조업에 관한 중국이 얘기를 안 하는 것은 바로 이 플랫폼과 생태계가 미국의 핵심 전략이라는 걸 눈치채고 그대로 따라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정말 생태계는 가치가 있을까요? 왜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보다 갤럭시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 아이폰은 200조고 갤럭시는 800조일까요? 거꾸로. 갤럭시는 200조고 아이폰은 800조일까요? 더군다나 아이폰, 애플은 반도체 같은 알짜 회사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태계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기업 5만 개를 키우더니 애플스토어닷컴이라는 걸 통해서 5,000개 정도의 애플 액세서리를 끊임없이 개발합니다. 벨킨이나 인케이스 같은 데는 이미 3조가 넘는 파트너 기업으로 3조, 10조에 가까운 금액으로 컸고요. 최근에는 IoT 웨어러블의 액세서리도 이들 기업이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어내면 어디다가 콜라보하자고 할까요? 애플스토어닷컴에 합니다. 왜? 판매 플랫폼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에 저 액세서리 샵에 갔더니 가장 인기 있는 액세서리 25개 중에 무려 5개가 드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론에서 성공하는 것도 1000개 중에 2개일 텐데 그 성공한 파트너가 일부러 애플의 인터페이스를 자기가 개발해서 가서 콜라보를 하자고 합니다. 이게 지속 성장 가능하고 내 돈 들이지 않고 창조적인 인재가 끊임없이 몰려들게 하는 생태계를 만든 것이죠. 이런 팩트와 생태계를 인정해서 800조의 가치를 금융권에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소통이 없이 우리가 무엇만 개발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럼 소통의 핵심은 뭘까요? 소비자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옴니 서비스를 만드는 것. 빅데이터를 늘 보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방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얘기일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딥마인드가 그냥 바둑게임 플레이였으면 안 되었겠지만 스토리를 풀어서 어떤 대국과 이슈 메이킹을 했을 때 그게 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고 인간의 한계, 직업의 한계 이런 것까지를 확장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영상이 느는 것처럼 미디어를 반드시 활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을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연결 사회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웨어러블도 애플은 여기는 패션이야라는 손목에는 패션이야라는 빅데이터를 따라서 그 총괄 디렉터를 입생 로락이나 패션 기업의 수장들을 데려옵니다. 우리나라는 갤럭시 기여하면서 당연히 제조기업 엔지니어 박사가 전체를 총괄했죠. 결론은 애플은 첫 해 판매 1,600만 대, 갤럭시 기어 S는 첫 해 판매 68만 대였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리더십을 갖고 기술을 개발하면 누구나 찾을 거야라는 이런 일방 방송의 시대는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갤럭시 기어 S도 패션 제품으로 시장 재존해서 이제야 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우린 샤오미 미밴드가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기술이 없다고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밴드의 기능을 활용하면요. 지금 삼성의료원의 한 교수님이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유방암 수술 후에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이 밴드를 채우고서 운동량 얼마까지는 꼭 하세요라고 했더니 그걸 너무나 잘 지키더랍니다. 결국 어떻게 활용하냐. 근데 왜 미밴드를 못 쓸까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안 열어주기 때문이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열고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어떤 특허를 낸 것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공유 경제 개념이 IoT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아두이노가 전 세계에서 수백만 대씩 팔리는 것은
서로 공유하며 기술도 나누고 서비스도 나누자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스토리들을 만들어 성공한 기업이 DJI나 샤오미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기술보다는 인간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웨어러블 분야에서도 스마트워치를 하고 스마트 밴드를 하고 헬스케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정말 마음을 움직일 스토리는 뭐냐, 그걸 찾는 게 선도돼야 될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VR, 웨어러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스토리에 기반했을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컨텐츠의 플랫폼이 빅데이터가 이런 걸 웅변해 줄 때는 그것과 함께 가야 되죠. 우리 미래 성장 동력, 키스텝의 기술로 새로운 어떤 송중기의 장비를 개발해 준다면 이런 스토리가 됩니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와, 이런 얘기도 있구나 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전투복 위에 태양광 패널이 붙으면서 플렉서블한 걸 달아주면 언제든지 전기를 충전할 수 있다. 송중기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절벽에 떨어질 뻔하는 것도 지능형 자동차 자율주행 제동 장치라면 이머전시에 쓸 수 있다. 위기 상황에 들어갔을 때 초음파 발생기를 내주는 앱을 자동 장착하면 구조자가 자기가 힘들 때 뭘 두드리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머전시를 할 수 있다.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라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키스텝이 준비하고 우리 국가가 준비하는 R&D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다면 사람들이 더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것이죠. 결국 다 중요합니다. 컨텐츠, 웨어러블, 스마트카, 그린텍, 뇌공학 모든 테크놀로지가 중요하지만 지금 그것은 클릭을 만들어내는 힘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인간은 문화와 여전히 감성입니다. 우리가 5,000년 동안 축적된 우리가 사랑하는 시, 문화, 예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락킨이 되어 있다고 밖에 할 수 없죠. 기술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감성을 움직이는 기술로 승부하겠다는 생각이 미래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DJI라는 회사가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드론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영상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이 어렵게 뜨는 드론이 영상을 진짜 무슨 느와르 무비 촬영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 프랭크 왕이라는 CEO가 끊임없이 개발합니다. 그 미친 집착에 의해서 나온 게 영상 기술의 디테일이죠. 결과는 세계 시장 점유율 70%, 드론 매출 1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작년에 방송국에서 999대 드론을 샀는데 1000대 드론 샀는데 999대가 DJI 거였던 거죠. 우리가 소비자를 접촉하면 앞으로 웨어러블 헬스케어, 인공지능, 뇌공학 이런 스토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고요. 사실 대한민국이 놀라운 건 일본을 제치고 문화 플랫폼이 아시아의 문화 플랫폼이 돼버렸습니다. 팩트는 이렇다는 거죠. 스토리는 잠자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없나요? 기술도 다 있습니다. 결국은 그 중요한 기술을 바탕으로 어떻게 인간 중심의 사고, 소통 중심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런 가운데에 개발을 하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새로운 시장을 열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저는 구글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알파고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이제 그런 생각의 전략을 짤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조기술이 맛이 같다, 이제 앞으로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정반합을 논리를 통해서 도는데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주는 감동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하드웨어가 주는 감동이 또 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 연합해서 인간의 감동을 끊임없이 연출해낼 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겠죠.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알파고 프로젝트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파고의 디테일이 이세돌을 이겼다는 거죠. 그게 이슈메이킹을 만든 겁니다. 결국 DJI가 그런 드론을 만들었듯이 알파고가 놀라운 수준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듯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사람들의 감성과 만났을 때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걸 예술계에서는 앵프라맹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묘한 차이라고 하는데요. 그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기술 연구하는 사람, 엔지니어, 연구자 누구나 다 인간의 감성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그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내야겠다는 몰입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키스텝의 앞으로 연구 정책 개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소비자와 소통하고 시장과 소통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 건지, 또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걸 기획할 때 그런 이슈 메이킹 프로젝트를 만들 건지도 함께 고려하는 그런 새로운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인결 가해가 인간의 진화를 유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점으로 거기서 제일 인기 없는 하드웨어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반도체 쪽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반도체 하드웨어이긴 하지만은 신인류가 이제 반드시 이제 가져야 되는 새로운 디바이스하고 관련이 돼서 저희가 이 자리에 초빙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그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가장 필요한 디바이스가 뭡니까? 스마트 안경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안경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분 교수 발표하신 바대로 이게 그 스마트 신인류가 이제 등장을 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클릭을 이용해서 서로가 이제 SNS와 여러 가지 이제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드웨어 쪽에서만 이제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뭐 다들 이제 휴대폰 매일 뭐 100번 이상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아마 휴대폰을 왜 보시냐고 사실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디스플레이가 거기 있어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지금 이미 이제 10년 정도 이제 됐고, 이제는 그 새로운 포스트 스마트폰 이제 디바이스가 뭐가 될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 게 결국에는 1번은 디스플레이가 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스마트폰을 고개를 숙여가지고 전철안에 보면 뭐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모두가 이제 아래를 보고 있는 그런 데서 앞으로는 스마트 안경이 이제 나오면서 밑을 보는 게 아니고 앞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우리 사람의 이제 두 손이 사실상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세상이 이제 바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그 새로운 시장에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이제 소설가의 뇌라는 아마 소설을 읽어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많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역시 교수님만. 그 개미를 지은 소설가죠. 네,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라는 소설을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최근에 그 알파고 및 AI 스토리와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그 전에 이미 이런 스토리들이 다 돼 있었구나라고 이제 많이 느끼실 건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런 반도체를 하고 있지만은 사람의 감각과 이제 뇌와의 어떤 인터랙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감각기관 중에서 이제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를 먼저 탈취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소리 정보의 센서를 우리가 귀를 이제 속이고, 또 그 다음으로 이제 감각적인 이제 부분을 어떤 움직이는 의자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 준다면, 가상현실을 느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해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의 뇌가 아주 쉽게 속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오는 거는 지금 이제 연결 세상에서 그 현재까지는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인터랙션을 하던 거에서 인류가 이제 그 슈퍼 파워를 사실상 갖게 됩니다. 내가 가지 못했던 곳을 가게 되고 하지 못했던 일을 가상현실 상에서 하는 자신을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또 다른 신인류, 그러니까 가상현실 속에서의 신인류를 만들게 되는 세상이 온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최재봉 교수님께서 VR이 한 50% 이상 포함된 프레젠테이션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VR 부분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VR이 그렇게 핫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제가 이 인더스트리에 있다 보니까 정말 빨리 움직이고 있고 특히 이 분야에서도 중국이 정말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도 늘어나는 스피드를 보면 중국 고객들은 익스포넨셜리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VR이나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시장에 아마 국내 이제 그 키스텝 쪽에서도 그 연구개발 측면에서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뭐 땅이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가상현실의 땅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쪽에서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사업을 또 많은 이제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영역을 많이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에 있는 임창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과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의공학, 생체공학으로 불리는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로 사실은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좀 뇌공학 쪽 관련된 연구, 그다음에 좀 인공지능도 사실 일부 좀 겹쳐져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뭐 좀 그 아까 알파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알파고의 수혜를 사실 뭐 구글이 봤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세돌도 물론 봤을 거고요. 바둑계도 뭐 수혜를 일부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저도 어쩌다 보니까 수혜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제가 작년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표지에 이 로봇 이 머리 그림이 있어가지고 책이 뭐 거의 한 달 사이에 한 쇄가 다 팔릴 만큼 상당히 저도 수혜를 간접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분야에 있으면서 계속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들 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강연 같은 것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최재봉 교수님 강연이 너무나 사실 재밌고 그다음에 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던 거를 잘 정리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많이 이제 새로운 인사이트도 많이 주시고 해가지고 사실은 조금 더 좀 더 길게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곳에서 강연하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저를 좀 이렇게 연락을 해서 불러주시면은 제가 뛰어가서 예,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뭐 한 몇 가지 정도만 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뭐 사고를 보통 많이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 이제 최재봉 교수님 전체적인 내용도 이제 뭔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패러다임을 좀 버리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뭐 포스트 스마트폰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러니까 포스트 스마트폰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뭐 조금 전에 그 김본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VR, AR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인공지능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웨어러블 기기하고 인공지능의 결합 관련된 쪽 기술도 사실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물리적 시공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물리적인 제약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전방 앞만 볼 수 있는 이런 전방 시각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센서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청력이라든가 후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 몸에 이렇게 장치를 하게 될 여러 가지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인간의 제한된 이런 물리적인 그런 센싱 능력들을 보완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이제 웹에 접속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ICT 기반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시공간적인 그런 제약도 지금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잘 결합이 되면은 결국은 일종의 휴먼 증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영화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은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런 자비스 같은 그런 인공지능 비서, 그러니까 어떤 개개인의 어떤 인지를 도와줄 수 있는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들이 많이 이제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어떤 것 쪽에 이런 기술들이 많이 보급이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뭐 스토리가 있는 그런 킬러 앱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교육 분야 쪽에 좀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교육 전문 업체 쪽하고도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많이들 얘기를 해보면 그쪽 분야에서도 지금 현재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 문화 콘텐츠 말씀하셨는데 문화 콘텐츠가 우리가 한 방향 문화 콘텐츠에서 지금 양방향으로 지금 변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지금까지는 뭐 인터넷 강의 위주의 어떤 일방향의 어떤 강의가 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개인 과외를 받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프라이빗 튜터는 개개인에 맞춰 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현재 집중력이라든가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방향의 어떤 이런 인터넷 강의에서 뭔가 그런 쪽으로 이제 변화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기술들이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개개인의 어떤 집중이라든가 아니면 감정 심리 상태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이제 계속해서 디바이스들이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이제 개개인의 개인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하게 컨텐츠 같은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그런 시장들이 열리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젊은 세대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뭐야 그 포스트 스마트폰 뭐 이런 해서 지금 현재 20대, 10대 지금 스마트폰에 이제 어릴 때부터 노출이 된 그런 세대들이 앞으로 포스트 스마트폰에서 뭐 새로운 시장이 어떤 거를 이제 열어갈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지금 현재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되면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있는 한 60대, 그러니까 50대 후반 분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제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 즐기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이런 은퇴자 분들하고 뭔가 좀 다른 세대의 분들이고 뭐 다들 동감하시겠지만은 과거에는 60이면은 뭐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60이 전혀 나이가 많은 그런 나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은퇴를 하시게 되면 사실 시간은 많고 뭐 그다음에 벌어놓은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뭔가 테크놀로지에 대한 거부감도 적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을 뭔가 타겟으로 한 서비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국내에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해외에 있는 많은 업체들에서 이런 이제 세대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뭔가 기능성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뭔가 그러니까 포스트 스타크래프트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을 겨냥한 그런 콘텐츠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리방송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잠깐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트리의 초연결 연구소가 생겨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선은 나왔고요. 오늘이 에트리 40주년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홍보를 하겠다. 내용이야 뭐 최재분 교수님이 워낙 다 잘 전달을 해주셔서 뭐 저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 와 있습니다. 저희 그 연구소가 2월 11일 날 새로 작년 말에 원장님 새로 부임하시면서 조금 많이 바꿔 나가고 있고요. 그 2월 11일 날 조직을 이제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초초초 3초로 나갔습니다. 앞으로 그 화두가 4차 산업혁명이 이미 뭐 말씀하신 저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이슈를 좀 국가적인 이슈를 특히 이제 기술적인 이슈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세 가지로 클래스로 초초초 붙여놓은 게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밑에 초연결의 사회에서 뭐 알파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그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능들 산업이 요즘 난립니다. 알파고 때문에 뭐 모든 산업에 그 지능을 집어넣는 부분들을 또 하느라고 그 세 가지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조직 이름을 초초초로 붙여놓은 건 아니고
저희만 이제 초연결을 했는데 거기다 또 통신자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장명에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맡고 보니까 그 단어라는 게 굉장히 그 사람의 사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단어가 어떤 제약을 많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통신자는 빼고 그냥 초연결로 가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직 서로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그냥 통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오늘 그 발표하신 그 주제에 관련해서 제가 뭐 원래 그 초연결이 가져오는 기회와 위협 이런 약간은 그 제도권에서 풍기는 그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말씀 쭉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그 초연결이 되면서의 어떤 그 위협적인 요인들은 반드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초연결이라는 게 저희는 이제 사실 인프라 관점에서 많이 그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까 최 교수님 그 발표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는 그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신뢰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화두인 것 같고요. 뭐 영어로 트러스트라는 저희는 이슈로 풀어가고 있고 그 안에다가 이제 뭐 security, privacy, safety 뭐 이런 그 3개 그 화두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기술자들인지 엔지니어의 관점일지 모르지만 신뢰라는 것이 무언가 어떤 정보를 우리가 액세스하고 어떤 사이트를 하고 어떤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는 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초연결사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합의도 있어야 될 거고 뭐 그런 뭐 기술적인 이슈라든지 전체적인 인프라의 관점에서 그 트러스트라는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뭐 여담으로 보면은 그 요 모 보안에 종사하시는 저도 이제 건너 들었는데요. 보안에 관련된 전문가분이 돌아다니면서 뭐 보안에 대한 내용들, 피싱에 대한 것, 피싱에 대한 방지법, 방지하는 방법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1,000만 원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 피싱으로. 그래서 어디다 가서 말도 못하고 끙끙대고 있어. 그거 아는 지인한테 지금 고백을 있는데 그만큼 그 전문가도 맡기 힘든 게 뭐 이런 피싱이나 이런 부분 고도화되고 있는데 초연결이 되면 될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뭐 그냥 여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 그 사자성어로 얘기를 하면 일파만파지 않을까. 그 보시면 그 매일 터져 나오는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 물리적인 안전 부분들 뭐 싱크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그게 위협도 되지만 초연결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 싱크홀 같은 것들을 이미 하고 있고 초연결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파만파라는 건 그 제가 그냥 지어낸 건데요. 그 골프 치시는 분들은 그 아마추어들 사이에 첫 홀에 가면 한 사람이라도 파를 하면 다른 사람들 다 파로 적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안이 한 군데 뚫리면 걷잡을 수 없이 연결이 되면 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보안의 위협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과거 연결의 모든 부분이 그 산업 쪽 부분도 굉장히 지금 국가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원전 같은 경우는 뚫렸고요. 뭐 다른 뭐 모든 부분들이 다 뚫려 있는 거니까 사실은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막는다, 100%를 막는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어떻게 그 창과 방패와 같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의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트러스트 틀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고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그 위협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뭐 기술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그 많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초연결 시대, 뭐 초지능 시대, 뭐 이런 시대에 어떤 인재 사람 어디 곳곳에 가 보면은 사람이 인력에 대한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인력 양성 없는 그 정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인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뭐 소프트웨어,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몇 년 맡았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뭐 정책적인 것들을 진행할 때 인재 양성해서 뭐 곳곳에 소프트웨어 학과를 세우고 뭐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또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전부 소프트웨어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환경, 문화적인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입되면서 소프트웨어가 중요성만 부각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뭐 이렇게 대학의 학과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자체 사회 자체가 그렇게 그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변화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외국 그 신문에 보니까 해커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해커가 23살짜리입니다. 워낙 그 기술이 뛰어나니까 뭐 그 무인차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재미 삼아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앨런 머스크가 보고 이제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앨런 머스크가 차일피일 미루고 뭐 이런저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 그 지연하니까 얘가 이제 풀다구가 나가지고 지가 이제 직접 2,000불을 들여가지고 그 무인차를 만들어서 기자를 옆에 딱 태우고 숑숑숑 달리면서 그 혼자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회사를 설립하니까 그 옆에 누가 투자를 뭐 몇천만 불을 넷스케이프 창시했었던 분, 그분이 나가서 이제 벤처 캐피탈을 하는데 그분이 거기에다가 이제 2천만 불인가를 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해커가 그 무인차에다가 앞에 번호판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요. 영어로 보니까 FUELON, fuelon이죠. 를 달고 다니는. 그 사실 그런 게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 FUL론입니다. FU의 약어가 뭔지는 사실 그런 번호판 달고 다니면 FU 황 이러면 저는 아마 소송 들어갔을 것 같아요. 명예훼손 이래가지고. 그래서 소송전이 치열하게 그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문화에서는 그런 것 같고요. 뭐 저희 같은 기업에서 보면, 저희 우리나라 같은 거 보면은 벤처하고 있고 뭐 하고 있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정치판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도 뭐 후선거에 나와 있고 그런 가치관의 그 문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다음에 그 문화적인 차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는 커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지금 초연결에 대한 초연결 사회에서 오는 부분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그 점점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 산업적인 측면이나 생태계를 하는 것이나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더 있는데요. 뭐 알파고 얘기가 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이렇게 알파고 하니까 그냥 곡소리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하도 숙제가 밀려들어서 근데 사실은 기본을 뭐 제가 이제 좀 전에 문화를 얘기했습니다만 세 번째는 기본이라는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알파고 그 이전에는 알파고가 나온 배경에는 결국은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그 딥마인드 그런 그 자기네만의 어떤 그 차이점을 갖는 그런 그 알고리즘이 있었고요. 그 알고리즘이 어디서 나냐? 다 수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베이직한 그 스터디에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베이직한 스터디들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현상 자체만 그렇죠. 알파고가 떠서 이세돌을 이겼다. 그런 것만 얘기를 하지. 그 뒤에서 오랫동안 쌓았던 과거의 어떤 그 베이직한 부분들은 그냥 파묻혀 버리는 거죠. 너무 그 이슈 중심으로만 가는 게 참 어찌 보면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여기 이제 뭐 사회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행위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스터디 같은 것들도 많이 진행이 돼야 우리가 아까 그 문화 이런 부분들과 연결해서 그 초연결 사회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의 행위 분석이라는 부분들 보면은 뭐 그 수학적으로 보면요, 그게 상당히 의외로 사람의 행위가 그 간단하게 모델링을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중동에 가 보면 아니면 뭐 어디 축구장 이런 데서 보면은 안타까운 사건이 뭐
축구장에서 사람이 몰려가지고 압사하고 사람이 몰려가지고 압사하고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쓰러져가지고 압사당하는 그런 현상들이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고도의 지능을 얘기하고 고도의 기술을 얘기하고 굉장히 우리가 하이레벨의 소사이티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행위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사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행위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는 그 위에서 그 자라나는 기술이라든지 사회적인 현상 이런 모든 부분들은 좀 허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으로 기본부터 차근차근 많이 살펴보는 그런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가치를 좀 추구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